여보,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볼 것 같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어둠 속 턱시도 입은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어깨를 떨던 그 남자. 슥, 탁. 왼발 뒤꿈치를 바닥에 끄는 특유의 걸음걸이. 이 사람은 20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순옥이 다가가려던 순간 사돈 김기태가 남편을 비상구로 끌고 갔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자 외마디 비명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사돈과 남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가족 앞에서도 남처럼 외면해야 했던 절박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12시 로얄 팰리스 웨딩홀 로비는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곱게 차려입은 옥색 한복 차림으로 혼주석에 앉아 하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가에는 어머니로서의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옅은 그늘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 만수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란히 앉아 아들의 턱시도 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웃었을 텐데.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쓸어내리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옥의 시선이 로비 구석에 있는 커다란 사각기둥 뒤편으로 꽂혔어요.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검정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숨죽인 채 이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화들짝 놀란 듯 몸을 돌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슥, 탁, 슥, 탁. 남자가 발을 뗄 때마다 바닥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다리였지만 습관적으로 왼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 아주 살짝 끄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 순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전 공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현관에서 내던 바로 그 발소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다리를 다친 후로 생긴 남편만의 버릇.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어요. 순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남자가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축의금 접수대 쪽으로 다가가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접수하는 사람이 말을 걸기도 전에 그는 도망치듯 봉투를 구석에 밀어넣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운 사람처럼 말이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주례사가 이어졌죠. 하지만 순옥은 결혼식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아까 그 남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초조한 마음으로 식장 뒤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두운 구석에서 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멀리서 턱시도를 입은 아들 재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이 순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장에 핀 조명이 빗나가며 남자의 손등을 스치듯 비추었습니다. 순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난 지그재그 모양의 흉터. 찢어진 듯 불규칙하게 난 그 흉터는 30년 전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찍혀 생겼던 남편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여보. 순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어요. 20년 전 중국에서 실종되어 시신도 못 찾았던 그 사람이 지금 아들의 결혼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순옥은 미칠 것 같았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옥은 혼주석을 박차고 일어나 인파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만수인지 직접 얼굴을 보고 확인하려던 찰나였어요. 사돈인 김기태가 먼저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점잖고 온화해 보이던 김기태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뱀처럼 스르륵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남들이 보지 못하게 팔뚝을 으스러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겉으로는 하객들에게 웃어 보였지만 김기태는 남자의 귓가에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식장 난장판 만들기 싫으면. 남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기태는 웃는 얼굴로 남자를 제압해 구석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옥은 하객들 틈을 비집고 뒤를 쫓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비상구 문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철문이 닫히자마자 문틈 사이로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니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약속 안 지켜? 당장 꺼져. 김기태의 쉰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렸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도망치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옥은 문고리를 움켜쥔 채 망설였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아들의 결혼식이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하객들이 몰려올 테고 또 아들 재원과 며느리 세희가 올 것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점잖던 사돈의 저 살기 어린 목소리가 순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옥이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비상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기태가 나타났어요. 그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흐트러진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고쳐 매더니 양복 소매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순옥과 눈이 마주친 김기태가 흠칫 놀랐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듯 능숙하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사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사진 찍으러 가시죠. 순옥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닫힌 비상구 문과 멀어지는 사돈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순옥은 직감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왜 숨어 살았으며 사돈은 왜 남편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돌변한 걸까요? 화려한 결혼식장 조명 아래 순옥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식탁에 앉아 다 식어 빠진 커피를 홀짝거리며 어제의 혼란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어제 결혼식장에서 본 그 남자의 뒷모습이 유령처럼 떠올랐으니까요. 장애는 아니지만 왼쪽 발을 살짝 끄는 걸음걸이, 손등에 지그재그 흉터. 정말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순옥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 뒤면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재원이는 신혼집 계약 문제 때문에 여행을 다녀온 뒤에 세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는 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재원이가 나왔습니다.
순옥은 복잡한 심경을 애써 감추고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잘 잤어? 배고프지? 엄마가 누룽지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항에서 뭐 사 먹을게요. 재원이는 식탁에 앉더니 어제 받은 축의금 봉투들이 담긴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금액을 세어 노트에 꼼꼼히 적어 나갔어요. 맞은편에 앉은 순옥은 커피잔을 꼭 쥔 채 아들의 손끝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순옥의 심장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접수대에 몰래 건넸던 그 흰 봉투, 그게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재원이의 손이 봉투 더미 사이를 헤집을 때마다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제발 그 봉투가 있어야 해. 순옥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건 뭐지? 재원이가 바닥에 깔려있던 두툼한 한지 봉투 하나를 집어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봉투들과 달리 이름도 소속도 적혀 있지 않은 낡고 투박한 봉투였습니다. 순옥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이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 재원이가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봉투 입구를 뜯으려 손가락을 집어넣는 찰나였습니다. 잠깐만. 순옥이 반사적으로 소리치며 재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너무 급하게 잡는 바람에 식탁 위 커피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재원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봉투를 빼앗듯 가져와 품에 안고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마 아는 사람이 주고 간 거야. 어제 너무 바빠서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갔거든. 사정이 있어서 이름 밝히기 곤란하다고 엄마한테 신신당부했어. 나중에 엄마가 따로 연락해서 고맙다고 해야 해. 아, 그래요? 깜짝 놀랐네. 재원이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순옥에게 건넸어요. 그러고는 시계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네. 엄마, 저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바로 출발할게요. 재원이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순옥은 현관까지 따라 나가 아들 부부를 배웅했어요. 잘 다녀오라고 가서 아프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까 챙겨둔 흰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 듯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자 빳빳한 신권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순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띠지로 정갈하게 정돈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돈을 세어보았어요. 1장, 2장, 3장. 손가락이 떨려서 중간에 몇 번이나 다시 세어야 했습니다. 정확히 100장이었어요. 500만 원. 순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세상에.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사람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을 마련했을까요? 형편이 넉넉지 않을 텐데, 아니 어쩌면 하루하루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자고 싶은 것 못 자며 허리띠를 졸라맸을 그 마음. 아들 결혼식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고 돈만 몰래 주고 가야 했던 아비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돈다발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떨어진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주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낡은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순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글씨체, 자음 리을을 쓸 때 마치 물결치듯 부드럽게 2번 굴려 쓰는 모양. 그것은 세상에 단 한 사람, 남편만이 쓰던 독특한 필체였습니다. 연애 시절 밤새 써서 사물함에 넣어주던 그 편지들, 재원이 초등학교 알림장에 써주던 서명, 냉장고에 붙여두던 장보기, 메모까지 2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남편의 손버릇이었습니다. 그 물결 모양의 리을은 남편의 지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필체를 죽어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굳어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살아있었어. 진짜였어. 순옥은 메모지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착각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음속 확신은 이미 99%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 순옥의 머릿속에 어제 비상구에서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살아서 아들 결혼식에 찾아오고 피 같은 돈 500만 원까지 주고 간 사람이 왜 가족 앞에 나서지 못했을까요? 왜 기둥 뒤에 숨어서 아들의 결혼식을 몰래 지켜봐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돈 김기태에게 끌려가 험한 꼴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순옥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500만 원이 든 봉투와 메모지를 꼭 움켜쥐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이상 이제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남편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숨어 살았는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맑은 하늘을 노려보는 순옥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어미이자 아내의 매서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아들 부부가 떠난 텅 빈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태풍이 부는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 몸으로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문득 결혼식 당일에 기억한 조각이 순옥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예식이 많아 주차장이 만차였고 순옥은 어쩔 수 없이 웨딩홀 건물 뒤편 후문 쪽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뒀었습니다. 블랙박스? 순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차 뒤쪽이 후문을 향해 있었어. 순옥은 신발을 구겨 신을 새도 없이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차장까지 달리는 순옥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카드를 꽂고 파일을 여는 그 짧은 로딩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폴더가 열리고 순옥은 예식 당일 오후 12시 40분경 파일을 찾았습니다.
김기태가 남편을 끌고 사라진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제발, 뭐라도 찍혀 있어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 화면에 웨딩홀 뒷문 주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비상구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김기태였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걸어 나왔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넥타이는 엉망으로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기태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허공에 삿대질을 하더니 신경질적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순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두운 문 안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만수였습니다. 남편은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한쪽 뺨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양복 상의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모니터를 어루만지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 저렇게 처참하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만수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5분 정도 흘렀을까요? 녹색 지선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고 만수가 그 버스에 힘겹게 올라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순옥은 급히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가 흐릿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3, 3, 1, 3, 3313번. 순옥은 곧바로 인터넷 창을 열어 노선을 검색했습니다. 웨딩홀을 지나서 송파를 거쳐 거여동, 종점이 거여동 차고지였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식탁 위에 흩어져 있는 500만 원 돈다발을 묶고 있던 종이띠지가 떠올랐습니다. 순옥은 자석에 이끌리듯 식탁으로 달려가 띠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띠지 뒷면을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찍힌 보라색 도장 자국, 한빛은행 거여지점. 순옥의 입에서 외마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 노선과 돈을 인출한 은행 지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거여동, 그 낡고 오래된 동네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행방의 범위가 서울 전체에서 딱 한 동네로 좁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은 사돈 김기태에게 맞으면서도 저항 한번 못했을까요? 왜 20년이나 가족을 두고 숨어 살아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하기엔 김기태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고 남편의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비굴했습니다. 순옥은 혹시나 단서가 있을까 싶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이불 더미를 헤쳤어요. 그 깊숙한 곳에 20년 전 남편의 유품 상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작업 공구함, 기름때가 묻은 장갑, 그리고 손때 묻은 스프링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노트를 한 권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노트 안에는 볼펜으로 투박하게 그린 설계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보일러 부품 도면, 난방 효율 계산식, 각종 아이디어 메모, 수백 장에 달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느껴졌어요. 노트를 넘기던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쪽 구석에 적힌 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업자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보일러를 꿈꾸며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아래 나란히 적힌 이름. 유만수, 김기태.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현재 중견기업 대한보일러의 사장인 사돈 김기태가 과거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다니요. 순옥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 집안일만 하느라 그저 남편이 작은 공장을 한다고만 알았지 동업자가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순옥은 다급하게 공구함 바닥을 뒤졌어요. 나사와 못들 사이에 뭔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어요. 순옥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장 개업식 사진이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앙에 젊은 만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김기태였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어요. 뒷면에 만수의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123번지. 내 모든 꿈이 담긴 우리 공장 터. 순옥은 사진을 움켜쥐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주소를 입력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에 뜬 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순옥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재 대한보일러 제2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 땅, 그 금싸라기 땅의 소유주가 아직도 유만수로 되어 있었어요. 죽은 사람 명의로 어떻게 아직도... 순옥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살폈습니다. 소유권란 밑에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유권이 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자 김기태, 2004년 접수. 순옥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인터넷 검색창에 가등기라고 쳐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읽으며 순옥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김기태가 20년 전 만수 실종 직후 땅을 빼앗으려고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0년째 명의를 못 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곧바로 눈길을 끄는 기사 제목이 떴어요. 대한보일러 공장 부지, 개발 보상금 100억 책정, 토지주 부재로 지금 나랑.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기태가 남편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숨기고 협박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100억짜리 땅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뿐만이 아닐 거예요. 남편의 기술을 빼앗고 땅까지 가로채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기태, 네가 내 남편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갔구나. 순옥은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남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서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거여동 먼저 가야 돼. 이 잡듯 뒤져서라도 남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태가 저지른 이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까발려야 했습니다. 순옥은 비장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쫓는 어미 사자의 눈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순옥은 거여동 재개발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황량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들이 즐비한 골목에 오래된 건물들이 이빨 빠진 것처럼 흉하게 남아있는 곳.
곳곳에 붉은 페인트로 적힌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순옥을 위협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방에서 남편의 20년 전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젊은 시절의 남편. 순옥은 왼발을 끄는 걸음걸이라는 단서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무작정 탐문을 시작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없으세요?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 힐끗 보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몰라요. 여기 그런 사람 안 살아요. 다음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다리를 좀 저는 중년 남자 못 보셨나요? 걸을 때 왼발 뒤꿈치를 바닥에 살짝 끄는 버릇이 있는데요. 가게 주인은 파리채를 휘두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개발 들어간다고 떠돌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기억해? 물건 안 살 거면 나가요. 세탁소, 약국, 편의점. 보이는 가게란 가게는 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른다. 처음 본다. 그런 사람 널렸다. 첫날은 그렇게 허탕을 쳤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으스스한 골목길이 무서워져 더 이상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순옥은 다시 거여동을 찾았습니다. 오기가 생겼어요. 어제보다 더 깊숙하고 음습한 골목까지 들어갔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년들, 누구라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어. 내 느낌이 맞아. 남편이 이 근처 어딘가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탐문 3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정도였죠. 골목 가장 깊은 곳,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곳에 허름한 여인숙 간판이 보였습니다. 장미 여인숙.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글씨마저 희미한 낡은 간판. 순옥은 여인숙 앞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픈 다리를 주물렀어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도 못 찾으면 어떡하지. 3일이나 뒤졌는데 암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였습니다. 여인숙 나무 문이 끼익 비명을 지르며 열리고 허리가 굽은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평상에 널브러져 있는 순옥을 보더니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혹시 여기 묵는 사람 중에 다리를 약간 저는 남자 있나요? 그러니까 걸을 때 왼발을 살짝 끄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가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왔다던 그 꼬름한 양반? 중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옥의 심장이 멎을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어요. 20년 전 남편이 실종된 곳 중국. 3일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닌 끝에 처음으로 잡은 확실한 단서였습니다. 순옥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그 사람 맞아요. 중국에서 온 그 사람. 지금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당신 누군데 그 아재를 찾아? 빚쟁이야? 아니에요.
제 남편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남편이라고요. 제발,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순옥의 절박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표정이 그제야 누그러졌습니다. 한참을 순옥의 얼굴을 살피더니 턱으로 위층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층 302호. 근데 그 양반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질색하던데. 순옥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여인숙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퀴퀴한 곰팡내와 담배 냄새가 섞인 좁은 복도, 낡은 목조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 복도 끝에 있는 302호, 문 앞에 다다른 순옥의 시선이 바닥에 딱 멈췄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발 밑창을 확인했어요. 왼쪽 신발의 바깥쪽 뒷굽만 기형적으로 달아있는 모습.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만 비스듬하게 깎여나간 그 흔적. 20년 전 남편이 신고 다니던 구두굽과 똑같은 마모 자국이었습니다. 순옥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리자 잠기지 않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눅눅한 습기와 함께 라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단칸방. 방 한 구석에 러닝 차림의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냄비째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남자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푹 꺼져 퀭한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 20년의 세월이 그를 늙고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순옥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여보. 그 순간 만수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공포가 먼저 스쳤습니다. 숨이 턱 막힌 듯 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누구요? 방 잘못 찾았소? 나가시오. 만수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기가 찼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내 앞에서 적고를 하고서 모른 척이라니요. 순옥은 신발을 신은 채로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나가라고. 아줌마, 사람 잘못 봤다니까. 만수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아내를 외면하려는 그 미련한 모습에 순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순옥은 다짜고짜 만수의 등짝을 있는 힘껏 손바닥으로 쫙 내려쳤습니다. 아악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만수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순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연기질이야. 내가 네 마누라다. 이 나쁜 놈아. 내가 널 못 알아볼 것 같아. 순옥의 호통에 만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온몸의 긴장이 풀렸죠. 만수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모른 척 가줘. 내가 죽어 있어야 당신이랑 재원이가 살아. 살긴 누가 살아. 당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순옥도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살아있었으면서 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 좁은 단칸방은 20년의 한이 서린 두 사람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손등으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붉어진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말해. 재원이가 사는 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 그놈한테 무슨 약점 잡혔어? 만수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김기태 그놈이 내가 나타나면 재원이 인생을 아주 끝장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만수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원이가 그놈 회사에 다니잖아. 내가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든 재원이 인생 망하게 한다고 했어. 각 결혼한 우리 아들 정과자 만들어서 평생 밥줄 끊어놓겠다고. 그놈은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할 놈이야. 만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운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마. 순옥은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서류를 만수의 무릎 앞에 내던졌어요. 재원이 핑계로 당신 묶어두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잖아. 서류를 본 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 서류를 어떻게 해? 김기태가 노리는 거 100억 보상금이랑 당신 기술 뺏으려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도장 없어서 20년째 땅 못 삼키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냈어. 만수는 아내의 치밀함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집에서 살림만 하던 순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 맞다. 김기태는 인간도 아니야. 악마야. 순옥은 만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지? 당신이 20년 동안 사라졌던 진짜 이유. 순옥이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중국 공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당장 말해. 순옥의 매서운 다그침에 만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입에서 20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건 석 달 전쯤이었어. 만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다쳤는데 깨질 듯이 아프더니 그동안 안개 속에 있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 내가 누군지, 내 아내가 누군지, 그리고 누가 날 죽이려 했는지. 만수의 눈이 허공을 응시했어요. 2004년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가 2004년이었지. 중국 칭다오로 보일러 기술 제휴 출장을 갔었어. 김기태랑 나 둘이서.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출장 마지막 날 밤이었어. 김기태가 성공을 축하한다며 술을 한잔하자고 했지. 난 아무 의심 없이 내 사업 파트너가 주는 축하주를 마셨어. 그런데 순옥은 숨을 죽이고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시자마자 세상이 핑 돌더군. 수면제였어. 몸에 힘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 만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김기태가 나를 차에 태웠어. 차가 어디론가 달리는 게 느껴졌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한참을 달리더니 차가 멈추더라. 인적 드문 강가 절벽에 순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기태가 내 품에서 가방을 빼앗아 갔어. 내 피땀이 서린 보일러 설계도와 인감 도장이 든 가방을. 그러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내 귀에 속삭였지. 미안해하지 않을게. 이 기술이랑 땅, 내가 너보다 더 잘 쓸 수 있거든. 넌 여기서 편히 쉬어라. 그러고는 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밀어버렸어. 나를 태운 채로. 순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차가 강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떴을 땐 어느 어부집이었지.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다쳐서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군. 내 이름도 가족도 고향도 아무것도. 그렇게 바보 천치처럼 20년을 살았어. 만수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서 탄광과 생선 공장을 전전하며 노예처럼 일했어.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곰팡이 핀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20년을 버텨온 거야. 순옥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였어요. 사업 파트너라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남편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순옥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기억 찾고 한국 와서 기태 그놈 만났을 때 놈이 뭐라던? 사죄는 했어? 만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죄? 천만에.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살아 돌아오니까 기겁을 하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 만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놈은 내 기술을 훔쳐 대한보일러를 키웠어. 하지만 딱 하나 해결 못한 게 있었지. 바로 그 공장 부지 100억 보상금. 김기태가 내 도장은 훔쳐갔지만 인감증명서는 없으니 명예 이전을 못한 거야. 그래서 20년째 가등기로만 묶어두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지. 만수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억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놈이 내 도장을 찍어 가짜 토지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뒀더라. 2004년에 이미 땅을 매수했다는 내용으로. 내가 실종 상태인 틈을 타서 법원에 이 위조 계약서를 내고 땅을 가로챌 속셈이야. 순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놈의 악랄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오면 이 모든 사기극이 물거품이 되고 살인 미수까지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놈이 나를 협박한 거야. 만수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서렸어요. 내 앞에 청첩장 하나를 던지더군. 재원이 청첩장이었어. 신부 이름이 전세이더라. 기태가 재혼하면서 얻은 의붓딸. 그때 알았어. 우리 아들이 원수의 사위가 된다는 걸.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기태가 그러더라. 네가 나타나면 결혼은 파토나고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다. 업계에 손을 써서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줄 테니까 평생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할 거다. 그렇게 자식의 앞날을 볼모로 잡았어. 만수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자식 앞길을 막겠다는 협박 앞에서 난 결국 죽은 듯이 살겠다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 만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결혼하는 게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갔어. 기둥 뒤에 숨어서 턱시도 입은 재원이 얼굴을 훔쳐봤어. 내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더라. 얼마나 대견하던지. 그런데 그걸 보다가 너와 김기태에게 들킨 거야. 순옥은 그제야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식장 기둥 뒤에서 울기만 했던 이유, 사돈에게 맞으면서도 반항하지 못했던 이유, 아비로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 20년의 억울함을 삼키고 또다시 그림자가 되려 했던 남편의 마음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아내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도장은? 놈이 훔쳐간 당신 인감도장. 지금 어디 있어? 분명 김기태가 가지고 있어. 계약서를 위조하려면 20년 전 등록된 그 진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니까. 순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도장이 증거야. 김기태 금고에서 당신 도장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놈이 살인미수범이자 도둑이라는 빼박 증거가 되는 거야.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놈이 땅을 뺏기 위해 도장을 간직하고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모르겠지. 순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도장 찾아오자. 놈이 훔쳐간 당신 인생, 100억 땅,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까지 싹 다 되찾아오자. 20년의 세월을 건너뛴 부부의 눈빛이 비장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아내의 단호함에 용기를 얻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안 당해. 내 손으로 그놈을 무너뜨리겠어. 만수의 눈에도 뜨거운 불꽃이 일었어요. 20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한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단 며느리한테 연락해야겠어. 그놈 집 구조나 금고 위치는 세희가 제일 잘 알 테니까. 만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도와줄까? 의붓딸이지만 그래도 딸인데.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와줄 거야. 세희, 그 집에서 식모처럼 구박받으며 자랐다고 들었어. 핏줄도 아니고 그동안 당한 서름이 많아서 기태를 끔찍이 싫어해. 세희는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줄 거야. 순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며느리에게 씁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전화를 걸었어요. 20년간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 그 서막을 알리는 통화 버튼을 순옥은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순옥이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부르릉하고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이 한적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가 낡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여인숙 입구를 가로막으며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험악한 인상들. 순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김기태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장소를 알아냈을까요? 의문이 스쳤지만 지금은 이유를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순옥은 급히 여인숙 주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아까 302호 찾아온 사람이에요. 301호나 303호 빈 방 있어요? 301호가 비었는데 왜 그래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요. 잠깐만 그 방에 있어도 될까요? 할머니는 의아해했지만 허락해 주었어요. 순옥은 서둘러 돌아와 만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 죽은 듯이 있어. 나는 옆방에서 다 지켜볼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들키면 다 죽어. 알았지? 순옥은 황급히 302호를 나와 바로 옆 301호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건 순간 낡은 목조 계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쿵, 쿵, 쿵. 장정들의 발소리가 3층 복도를 점령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순옥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쾅! 누군가 302호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유만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김기태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옆방 301호의 순옥은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방 사이는 고작 얇은 합판 하나. 옆방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방음이 형편없었죠. 여기서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순옥은 온몸을 웅크리고 벽에 등을 붙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녹음. 지금 이 상황을 녹음해야 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손이 떨렸어요. 간신히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녹음 표시가 화면에 떴어요. 옆방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하고는. 김기태가 코를 막으며 들어왔습니다. 곰팡내 나는 방을 경멸하듯 코를 찌푸리는 것 같았습니다. 쥐새끼가 숨기 딱 좋은 구멍이네. 뭔가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가 먹던 음식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움켜쥐는 소리, 사람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감히 결혼식장에 와? 약속이랑 다르잖아. 김기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순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편이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소리를 들으니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랬어. 다른 뜻은 없었어. 만수의 힘겹게 변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량하고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쿵!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한텐 위협이야. 20년 전에 중국 강물에서 끝났어야 할 인생이야. 네 놈은. 순옥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 인간이 제 입으로 살인미수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더 꽉 움켜쥐었어요. 이 목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야 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네 명성? 그거 다 내 기술 훔쳐서 만든 거잖아. 만수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대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쌓인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속으로 외쳤어요. 그래, 여보. 그렇게 말해. 그놈이 한 짓을 다 말해. 김기태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 있어? 세상은 내가 개발한 줄 알아. 넌 그냥 사고사 처리된 불운한 기술자일 뿐이고. 김기태가 비웃으며 만수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마치 벌레를 대하듯 만수를 무시하는 소리였습니다. 기태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뱀처럼 스산하게 벽을 뚫고 넘어왔죠. 당장 한국 떠나. 안 그러면 네 아들 유재원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거야. 횡령 혐의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내고 이혼시키고 평생 폐인으로 만들어주지. 재원이는 건드리지 마. 만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기태는 섬뜩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순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심해. 네 아들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수가 있어. 20년 전 누구처럼 말이야. 순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순옥은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비행기 표 갑시다. 돈 봉투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의 얼굴에 돈을 뿌린 거예요. 명심해. 이번 주 내로 안 꺼지면 아들 장례치를 준비해. 김기태의 마지막 말이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 장례식이라니. 순옥은 이를 악물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도로 나가던 발소리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김기태의 기척이 301호 문 바로 앞에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옆방은 비었나? 쥐 죽은 듯 조용하네. 순옥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잠시 후 직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빈 방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태는 코웃음을 치며 멀어졌어요. 쾅! 1층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순옥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순옥은 302호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만수가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돈이 흩어져 있었어요. 만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죠. 순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손에 쥔 휴대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7분 23초. 김기태가 한 말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 매서운 도끼가 서렸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나는 도망 안 가. 순옥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저 인간이 내 남편 죽이려 했고 이제 내 새끼 목숨까지 노린다고 했어. 브레이크를 고장낸다고? 아들 장례식을 치르라고.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만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 여보. 만수가 멍하니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 들고 경찰서 갈 거야. 저놈이 20년 전 당신 죽이려 했다는 것, 지금 우리 아들 협박한 것, 전부 다 녹음됐어. 순옥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김기태를 무너뜨릴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이제는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만수를 여인숙에 안전하게 숨겨두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확보한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은 채였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그놈을 잡을 수 있어. 순옥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순옥이 내민 녹음 파일을 듣는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7분이 넘는 녹음이 끝나자 형사는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는 협박죄 성립이 애매해요. 직접 때린 소리가 담긴 것도 아니고. 순옥은 기가 막혀 형사를 쏘아보았어요. 뭐가 애매해요? 20년 전 살인미수 자백도 들어있잖아요. 우리 아들 차 브레이크 고장낸다고 하고. 책상을 탁 치며 항변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건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게다가 상대가 술 먹고 한 헛소리다. 이렇게 잡아떼면 그만이에요. 이런 건 로펌 하나 끼면 바로 반박 가능합니다. 되려 선생님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기태 회장 정도면 대형 로펌 끼고 들어올 텐데 확실한 물증 없이 덤비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선생님만 골치 아파져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음 파일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법도 공권력도 모두 돈과 권력을 쥔 김기태의 편이었습니다. 이걸로는 김기태를 못 잡는다는 거네. 이 도시에서 그놈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죠. 같은 시각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재원과 며느리 세희가 인사차 순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재원은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재원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거여동 버스 노선도, 법률사무소 명함, 그리고 뭔가 휘갈겨 쓴 주소가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생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왜 이런 서류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순옥이 들어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옥은 거실에 서 있는 아들 내외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깜짝아. 너희 언제 왔어? 순옥은 아들을 보자마자 식탁 위 서류들을 허겁지겁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재원은 어머니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신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밤을 새운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눈치였죠. 그때 식탁 위 순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장미 여인숙. 발신자 이름을 본 순옥은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낚아채듯 들고 안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재원의 가슴속에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이나 위험한 사채에 연루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죠. 그날 오후 순옥이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온다며 다시 급하게 외출했습니다. 재원은 결심한 듯 세희에게 양해를 구하고 몰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순옥은 버스를 타고 거여동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재원은 택시를 타고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았어요. 점점 더 낡고 허름해지는 동네 풍경에 재원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쓰러져가는 골목길 끝 장미 여인숙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뒷모습을 본 재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재원은 조심스럽게 여인숙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3층. 어머니가 들어간 302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원은 문에 귀를 바짝 댔어요. 여보, 경찰이 뭐래? 안 된대? 그냥 우리가 떠나자니까. 낯선 남자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재원은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여보라고 부르는 남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설마 어머니가. 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좁고 퀴퀴한 단칸방.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던 초라한 행색의 늙은 남자. 재원과 그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재원은 남자의 얼굴을 뜯어보았어요. 깊게 패인 주름, 듬성듬성한 흰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 영락없는 노숙자의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노인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겹쳐졌어요. 거실 장식장에 20년째 놓여있던 영정사진. 젊고 당당하게 웃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재원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중국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제사상까지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비참한 꼴로요. 만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재원아. 만수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가리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아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보지 마라. 제발 보지 마. 그 모습이 재원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원망과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재원이 울부짖었어요. 살아계셨으면서 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홀로 고생하신 거 뻔히 알면서 우린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매년 제사상까지 차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숨어 사실 수가 있어요? 재원의 절규가 좁은 방을 울렸습니다. 순옥이 재원의 앞을 막아서며 울먹였어요. 재원아,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장인 김기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장인 어른이요? 재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목숨 걸고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녹음기 속에서 김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육성이었어요. 아들 차 브레이크 고장 나는 꼴 보기 싫으면 이번 주 내로 안 꺼지면 아들 장례식 치를 준비해. 결혼식 날 인자하게 웃으며 축사를 해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재원의 얼굴이 핏기가 싹 가셨다가 이내 분노로 시뻘개졌어요. 자신이 존경하려 노력했던 장인, 아내의 아버지가 사실은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자신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김기태, 이 개자식이. 재원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로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가서 그 인간 죽여버릴 거야. 그때 만수가 다급하게 기어와 재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안 된다, 재원아. 지금 가면 너만 다쳐. 그놈은 악마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걸 보고도 참으라고요? 아버지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재원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뿌리치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뭉툭하게 잘리고 굳은 살이 박힌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 20년간 노예처럼 일하며 망가진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손을 보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눈을 보며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어. 지금 덤비면 너랑 세이 이혼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해. 너까지 내 꼴 나게 할 순 없어. 재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20년간 사무쳤던 그리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김기태를 향한 끓어오르는 증오가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어요. 한참을 울던 재원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재원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안 참아요. 그 인간 제가 무너뜨릴 겁니다. 반드시. 여인숙에서 돌아온 재원은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세희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김기태와 싸우려면 내부 조력자가 절실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원은 식탁에서 세희에게 무겁게 입을 뗐어요. 세희야, 놀라지 말고 들어. 할 말이 있어. 재원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만수가 살아계신다는 사실, 장인 김기태가 20년 전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지금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희는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재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내가 믿지 않거나 그래도 자기 아버지 편을 들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세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재원 씨. 그리고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사람 끔찍하게 싫어해. 재원은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대학 때 엄마가 재혼했는데 난 그 사람을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 사람은 엄마랑 나를 화목한 가정 보여주기식 사업 도구로만 이용했거든. 게다가 엄마가 가져온 친아빠 유산까지 그 사람이 사업 자금으로 다 탕진했고. 세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돈줄이 다 막혀서 인질처럼 잡혀 사는 거야. 나한테도 툭하면 계집애는 쓸모가 없다며 폭언했고. 그래서 하루빨리 결혼해서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
재원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세희도 피해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순옥의 집으로 향했어요. 만수도 여인숙에서 나와 순옥의 집으로 왔습니다. 네 식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만수, 순옥, 재원, 세희. 비장한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세희를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 세희는 만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그 사람 딸 아니에요. 핏줄도 아니고 정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잡아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세희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술 취한 새아빠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안방 금고에 자기 목숨줄 같은 서류를 보관한다고요. 거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순옥이 물었어요. 그 금고를 열 수 있겠니?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엄마 핑계 대고 가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논의한 결과 일요일 오후 2시가 적기였습니다. 김기태가 골프 회동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었죠. 일요일 오후 2시, 세희는 자연스럽게 김기태의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 해서 죽 좀 쑤어왔어요. 재원은 잠시 차 안에서 대기했죠. 세희는 가사도우미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엄마가 과일이 드시고 싶다는데 사다 주실래요? 제가 엄마랑 있을게요. 도우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세희의 어머니는 2층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집이 비자마자 세희는 뒷문을 열어 재원을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2층 김기태의 서재로 잠입했어요. 책장 뒤를 뒤지자 벽에 숨겨진 검은색 철제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세희는 김기태가 평소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 세희는 김기태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삐빅. 비밀번호 오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재원과 세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오해 오류 시 경비업체에 자동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었죠. 최고의 날. 생일이 아니라면? 세희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 김기태가 술만 마시면 자랑하던 날짜. 대한보일러가 처음으로 대박을 터뜨린 날, 즉 창립기념일이었습니다. 세희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띠리릭. 금고 문이 열렸어요. 한지 봉투를 열자 유만수 이름이 새겨진 낡은 인감도장과 누렇게 바랜 보일러 설계도 원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새 서류 봉투. 2004년 5월 1일 토지 매매 계약서. 종이는 일부러 구겨서 낡아 보이게 했지만 찍힌 도장의 인주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새 것이었죠. 찾았어. 재원이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계약을 지금 조작했다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증거였어요. 증거를 챙겨나가려던 찰나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지갑을 안 가져갔네. 도우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재원과 세희는 서재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도우미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2층에 계세요?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죠. 그때 세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재원에게 눈짓을 보내고 살금살금 빠져나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향수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엄마야. 무슨 소리야? 도우미가 소스라치게 놀라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 재원은 서재를 빠져나와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었어요.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세희는 안방에서 나오는 척하며 도우미를 맞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로 향수를 깼어요. 제가 치울게요. 아가씨도 참, 안 다치셨어요? 위기를 모면한 세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잠시 후 골목길 차 안에서 다시 만난 재원과 세희. 거친 숨을 몰아쉬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날 밤 순옥의 집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짜 인감도장, 설계도 원본, 위조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만수는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도장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유만수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도장.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순옥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내일 대한보일러 신사업 설명회. 거기서 이 모든 걸 세상에 까발려주자.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내일 설명회장 음향이랑 영상 시스템을 조작해 놓을게요. 김기태가 마이크 잡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세희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자들에게 특종 제보 메일 예약 걸어둘게요. 내일 설명회장에 취재진이 구름대처럼 몰릴 거예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김기태의 세상은 끝이야. 내 남편을 건드린 대가 피눈물로 치르게 해주자. 창밖에는 결전의 날을 알리듯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재원과 세희가 결혼했던 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대한보일러와 국내 굴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기술 제휴 협약식이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행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무대 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보일러,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김기태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고 다녔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무대 뒤편에서 대기업 임원이 김기태에게 물었어요. 이번 신기술이 정말 회장님 단독 개발이 맞습니까? 김기태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 20년 피땀의 결정체입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김기태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훔친 기술로 만든 보일러의 설계도가 띄워졌어요. 이 혁신적인 기술로 우리는 세계로 뻗어갈 것입니다. 김기태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행사장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이 발생했어요. 김기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낯익은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전에 중국 강물에서 끝났어야 할 인생이야, 니놈은. 이번엔 내 아들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수가 있어. 20년 전 누구처럼 말이야. 이번 주 내로 안 꺼지면 아들 장례 치를 준비해. 적나라한 살인 협박 음성이었습니다. 그것도 김기태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장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꺼. 음향 담당자 어디 있어? 김기태가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행사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이발까지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여인숙에서 웅크리고 있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만수였어요. 그 뒤를 순옥이 든든하게 따랐습니다. 만수는 마이크도 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기술, 당신 게 아닙니다. 20년 전 나를 죽이고 뺏은 바로 그 기술입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기태는 사색이 되어 발악했습니다. 저 미친 노숙자 끌어내. 경비. 하지만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만수에게 집중했어요. 카메라가 만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때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순옥이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만수의 낡은 작업 노트 페이지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노트 속 잡힐 설계도와 김기태가 방금 발표한 설계도가 나란히 비교되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어요. 노트 날짜는 2004년이었습니다. 작성자 이름에는 유만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기태가 20년 전에 기술을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흥분해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진짜야? 설계도가 똑같잖아. 20년 전 거라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원과 세희가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세희는 김기태를 노려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세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성인이 된 후 엄마가 재혼해서 가족이 됐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아버지라 부른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도구로만 이용했어요.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희는 투명 비닐에 담긴 물건들을 높이 쳐들었어요. 인감도장과 여권이었습니다. 실종된 유만수 씨의 인감도장과 여권이 왜 김기태 회장의 안방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재원이 기자들을 향해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날짜는 2004년이지만 찍혀있는 도장은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실종된 사람의 도장을 훔쳐가짜 계약서를 만든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이야. 당장 협약 취소해. 이런 사기꾼과는 거래할 수 없어. 임원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행사장을 나갔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순식간에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기태가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다 조작된 거야. 저것들이 내 돈 뜯어내려는 꽃뱀 가족이야. 김기태는 단상에서 도망치려 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행사장에 들이닥쳤어요.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도주하려는 김기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기태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김기태 씨 살인미수 및 특수협박, 사문서 위조, 기술 탈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기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김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김기태가 만수 앞을 지나가며 이를 갈았어요. 내가 감히 나를.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기태 씨, 죗값 다 치르고 나오세요. 그때는 정말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기태가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수많은 카메라가 생중계했습니다. 전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 자막으로 중견기업 회장의 충격적 두 얼굴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김기태의 몰락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상황이 정리된 행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했던 무대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긴장이 풀린 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순옥이 단단하게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있어. 이제 다 끝났어. 재원과 세희가 다가왔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엉엉 울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재원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던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20년의 억울한 한을 씻어내는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김기태의 재판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인미수, 특수협박, 사문서 위조, 기술 탈취,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된다는 뉴스였어요. 한때 업계의 거물이었던 사람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만수는 특허 청과의 소송에서도 승리했어요. 김기태가 훔쳐간 기술에 대한 정당한 특허권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년간 밀린 로열티가 만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묶여있던 100억 원대의 공장 부지 보상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만수 통장에 보상금이 입금되었어요. 20년의 억울함이 숫자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가장 먼저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20년 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렸어요. 유만수님 나오셨습니다. 직원이 새 주민등록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만수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만수라는 이름과 자신의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신분이었어요. 이제 만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카드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며칠 후 만수와 순옥은 거실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순옥이 물었어요.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처럼 억울하게 기술을 뺏긴 사람들이 많을 거야. 영세한 기술자들 말이야. 그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네요. 두 사람은 보상금 일부를 떼어 재단을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재원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김기태 라인이 정리되면서 재원의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세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그 집에 갇혀 살던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세희의 손을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세희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가게를 차려주었어요. 세희와 어머니는 비로소 김기태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말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옥의 집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순옥은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왔어요. 고기를 굽고
만수가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었어요. 나물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둘 차려졌어요. 만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았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노숙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재원과 세희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어요. 활기찬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만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아들 내외를 맞이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갓 지은 쌀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순옥이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으로서 마주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순옥은 만수를 식탁의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 가장의 자리였어요. 지난 20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으며 뭉클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수는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순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듬직하게 자란 아들 재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세희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차가운 밥을 먹고 남의 집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만수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20년 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지만 할 수 없었던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잘 먹을게.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야. 만수가 말했습니다.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재원이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세희가 가게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20년 전 젊은 만수와 순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진관에서 찍은 네 식구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만수, 순옥, 재원, 세희.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다시 찾은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